네, 오늘 빠독 세 번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겠네, 그죠? 세 번째. 오늘은 이제 저의 독서 방법, 일명 아빠의 책 읽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지금 뭐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출퇴근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새벽부터 나와서 일정이 있는데 이제 짬짬이 시간을 내어서 독서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제 청소를 집어넣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청소력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할 건데 뭐 이 책 속에는 우리 독서스쿨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이제 부모님들에게 좀 제가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제 연구를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세바시라고 하는 데가 있죠. 15분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 그래서 15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15 그 미니트 라이프 시스템이라 그래서 15분 라이프, 15분. 그러니까 시계에 지금 요것도 15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15분을 타이머를 재 놓는 거예요. 타이머를 재 놓고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타이머를 재고 독서할 땐 다른 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15분. 근데 이제 짧죠. 짧은 시간인데 그러면 책을 얼마나 읽겠어 했는데 제가 지금 2주간 해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하루에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정 물론 저는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이에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거 이제 15분 동안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또 부동산 공학 경제사 15분. 자본농 공부 15분. 또 이제 목사니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요. 15분. 또 이제 인문학 강의해야 되니까 화담집 15분. 또 목사니까 배경 지식 성경과 5대 제곱. 또 이제 건축에 대해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15분짜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7권을 매일매일 봐요. 근데 이제 어떻게 15분씩 매일매일 보냐.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15분이라는 게 짧고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는 15분인데 이제 이번 주부터 20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그 달력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가 쳐 있냐면 한 정자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7개, 10개, 6개, 8개, 6개, 7개, 주일 바빠도 7개, 어제는 이제 제가 11개, 오늘 벌써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5분짜리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10개 하면 제가 보상을 줘요.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다른 걸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장점이 뭐냐면 15분 또는 20분 시간을 재면서 이렇게 책 읽기, 영어 공부하기, 청소하기, 글쓰기를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그 나온가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좀 소개할 건데 이 책을 이제 쓰는 거죠. 15분 동안. 또 15분 동안 운동하기도 있는데 축구 말고 이제 스트레칭 15분 동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15분 동안 하는데 이게 집중력이 강화돼요. 장점이. 그리고 이제 나눠져 있는 것지만 15분 동안 매일 읽으면서 이게 분절성이 도리어 연결되는 거죠. 왜 이 기차, 지하철 한 칸 한 칸 한 칸이 쭉 연결되듯이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한 권을 계속 읽으면 좀 지루한 면이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유치원생들은 집중력 5분도 안 되죠. 3분, 2분?
근데 어른들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어른도 10분이 안 넘어가요. 근데 이걸 바꿔주면 환기가 돼요. 환기가 되면서 계속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일곱 권을 다 못하고 뭐 오전에 두 권, 오후에 세 권, 또 저녁 때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이 분절성을 통해서 연속성이 이제 습관이 되죠. 그리고 15분을 여러분 10개 해보세요. 150분이면. 그러니까 2시간 30분 동안 자기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7종의 책, 그 다음에 서너 종의 영어 공부, 뭐 영작 회화, 그리고 청소, 집 또는 사무실. 집은 요즘은 좀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또 스트레칭. 그러니까 지금은 15분짜리를 10개로 목표하기보다는 뭐 처음엔 하나, 2개, 독서부터 해서 3개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분 라이프, 그 15분은 기적을 만든다. 이게 이제 저의 현재 독서 방법이고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어놓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집중력도 생기고 또 15분이라는 시간이 짧지만 또 그렇게 짧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죠. 기억하셔서 같이 이렇게 아빠들의 독서, 또 엄마의 독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건 마치고요. 오늘 제가 2020년에 들어서 2018년, 19년은 다독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100권의 책을 좀 봤는데 그것보다는 정독을 하고 또 해독, 윤독 계속 반복해서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독서 리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에 한 번 독서 리뷰하는 게 10권의 책 읽는 효과를 나타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올해의 19번째 책이 바로 나훈가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나훈가의 노래. 예.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책 빌려드릴게요. 예. 두껍긴 하지만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셀리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 고종아라는 분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셀리 모건은 이 나훈가의 노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게 소설 형식이지만 팩트예요.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이죠. 자기 집안의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집안의 얘기. 왜 썼느냐?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고 1987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인권상, 이제 문학 부분에 인권상을 수상한 거예요. 90년대에는 최고 도서상을 수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11개국에 출간되었고 호주에서 50만 부가 넘게 팔렸습니다. 호주 원주민 에버리진이라고 에버리진. 이 나훈가라는 뜻이 뭐냐면 나훈가가 인간이라는 뜻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호주 원주민 에버리진의 그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백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학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흑인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호주 원주민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셀리 모건은 1951년에 이제 태어났고요. 이분은 미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미술센터 관장이고 작가이기도 하죠. 일명 도둑맞은 세대라고 있습니다. 도둑맞은 세대. 무슨 말이냐면 호주의 이제 이게 현대 고전으로 불리는 이 책이 차별받고 소외된 삶을 살아내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전적 소설입니다. 가족의 뿌리에 대한 탐구 여행 끝에 세상에 나온 이 소설은 한 세대의 침묵을 지나 도둑맞은 세대, 호주 백인 정부가 과거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제 흑인과 동화 정책을 폈는데 동화 정책이라고 해서 그들을 잘 대해준 게 아니고 그들을 학대하고 종으로 부린 거죠. 강제 격리돼 백인 가정이나 선교 시설 등에 수용돼 이상 가족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수천 원주민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 원주민들의 그 아픔 내용을 쭉 3대 걸쳐서 쭉 자기의 외가의 순환사를 그대로 그려낸 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호주 퍼스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2차 세계대전 참여했다가 상위 군사로 오면서 이제 소설에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이제 돌아가서요. 근데 자기가 백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혼혈아임을 알고 이제 자기 외가에 대해서 3대 외가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죠.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5페이지 나오는데 우리 가족의 역사를 쓰고 싶어요. 내가 말했다. 뭐하러 그런 일을 하니? 애버리진 사람들의 일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쓴 책은 거의 없어요. 우리 역사는 모두 백인들의 이야기죠. 우리 동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말을 못해요. 손을 댈 수조차 없는 역사가 아주 많아요. 구석에 처박힌 애버리진 관련 서류가 아주 많은데 정부는 그걸 공개하지 않아요. 우리 정부는 애버리진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정책을 폈어요. 아이들을 떼어놓는 정책으로 수천 가정이 파괴됐어요. 흑백 절반 혼혈아를 거주지에 분리시켜 따로 수행한 정책.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2008년 2월 호주 총리 케빈 러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합니다. 백인들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거 할머니가 탐탁지 않아 하실 거 알아요. 공연이 분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에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개개인의 역사가 진짜 역사일 수 있어요. 고통받은 역사. 여기 보면 제가 서평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호주의 아픈 애버리진 원주민의 역사, 백인들의 힘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인권을 가장 강조한 나라들이다. 자신들이 가장 문화민족이라 선전하고 다니는 나라들이다. 억압받은 많은 유색인종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더 인권과 생명을 존중했던 사람들인가? 어떤 가치와 사상, 즉 종교적인 성향이라고 하기에는 별명이 너무 옹졸하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민족과 이방인과 나그네를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선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인생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것을 선으로 쓸 수 없는 죄악된 본성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자행되었던 19세기, 20세기 아픈 역사가 여기에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글래디스 코르나 그리고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 마지막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계속 소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평 쓴 게 길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합니다. 즉 380에 나오는 이제 글래디스 코로나 이야기인데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외할머니. 외할머니 이제 이런 그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 도전받아서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막 물었거든요. 엄청 싫어하세요. 아마 상처가 있겠죠. 상처를 들춰내는 것 같겠죠. 그래도 저도 책을 쓰긴 썼죠. 그것이 이제 소설 형식으로 제가 출원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타인의 길이라는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쓰면서 이제 저의 시점으로 쓰게 되었고 또 어머니 지인들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썼는데 다가오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왕족의 역사, 조선시대 역사, 근현대사 대통령, 이 민족의 민주화 역사는 아는데 내 어머니, 내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지? 이 부분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보이고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글래디스 코로나 이야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사실 나는 몇 번이고 그러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빌이 나를 협박했다.
내가 그를 떠나면 아이들을 빼앗고 말겠다고 했다. 빌은 백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로 사실 뭐 강간이죠. 성폭행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아이 데리고 가고 싶은데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아이 키우게 하지 않을 거고 그건 당신도 잘 알아. 양육권은 내게 올 거고 그러면 나는 아이들을 부모께 넘길 거야. 나는 그의 말뜻을 알았다.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부모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막 선교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애버리진 여자는 백인 남자의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었다. 혼혈이죠. 나는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만들 수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했다. 아이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자, 이제 밑에 서평과 감상 이렇게 썼습니다. 에버리지는 양육권도 백인에게 빼앗긴 현실에서 차별의 심화가 결국 자신의 자녀조차 양육할 수 없는 혈족의 본성적인 연마저 끊어버리게 만든 폭력적 현실에서 글래디스 코로나의 아픔과 그 상실이 얼마나 컸는지 실감하게 한다. 결국 자신의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다가 정신적인 병역을 다 안고 많은 자녀를 그렇게 부양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그 비극의 삶을 어떻게 위로받고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 본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글래디스 코로나는 심령주의 집회라고 하는 영적 부흥회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영위한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실존의 아픔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폭압의 형태가 기득권의 문화 아래 가득한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쳐나가는 것이 지금도 어느 곳에 있을 그 고통의 문화를 제거하는 첫걸음일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데이지 코로나의 이야기, 글래디스 코로나는 이제 어머니군요. 어머니 이야기, 또 데이지 코로나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데이지 코로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백인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할까?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일만 하러 가는 거였다면 어머니는 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일하러 갈 거야, 돈 벌러 갈 거야 이렇게 속였던 일제강점하에 성노예 문제, 일명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정신대라고 하죠. 일명 소위 이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475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건 에버리진의 새였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곧 갈 거라고 알리려고 보내신 거야. 내 고향으로, 내 동족으로 갈 거라고. 하늘에 좋은 자리가 있어.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은 결국 이 땅에서 자신들이 나고 자란 호주라는 곳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자신들의 고향인데 이방인들이 와서 그 힘과 그 과학기술과 폭력으로 자기들을 억압했죠.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의 고향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새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손녀 중에 하나가 이 작가의 여동생도 할머니 봉양하면서 새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진짜 이 새소리, 에버리진의 새소리. 여기 새가 이렇게 나오죠. 그림에 새가 나오는데 여기 이 새는 바로 이제 저승사자를 암시해요. 그래서 에버리진들만이 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참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에서도 이 땅에서 난쟁이들, 즉 소외된 사람들, 도시 빈민들은 살 수 없기에, 집 한 채 없기에 달나라로 향해 가야 돼. 달로 쏘아 올려야 돼. 하늘나라로. 이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총평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얼마나 참혹하게 도구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행되는 인종차별 성노예 사건들, 어쩌면 이것이 인생들의 본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그들을 욕하고 분노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입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도 그런 힘이 있었더라면 안 했을까? 예. 안 해야죠. 그런데 인생들은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근원적인 교만이죠. 근원적인. 인종차별은 인간의 근원적인 교만이다. 그렇습니다. 나훈가의 노래, 실제 역사이고 우리 시대의 아픔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빠의 책 읽기 15분, 오늘 저는 20분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